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장작 패던 총각의 비밀. 깊은 산골 마을에 복돌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 어려서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복돌이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사실 복돌이의 부친은 이문원이라는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다. 하지만 복돌이가 태어나기 전 억울한 영모 혐의에 휘말려 처형당했고 가문은 몰락했다. 어머니는 갓난아이였던 복돌이를 품에 안고 깊은 산골로 피신했지만 오랜 도피 생활의 고단함과 근심으로 복돌이가 3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엾은 고아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김부자댁 머슴으로 바뀌었다. 복돌이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복돌이의 하루는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고 장작을 패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였다. 거친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맨발로 산길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머슴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복돌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면이 있었다. 양반 가문의 피가 흐르는 탓인지 어려서부터 글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틈틈이 몰래 글을 익혔고 총명한 두뇌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나름대로 깨우치고 있었다. 밤이면 호롱불을 켜고 주워온 종이 조각에 글씨를 연습하곤 했다. 김부자는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양반이었다. 신분제를 절대적으로 믿었고 머슴인 복돌이를 늘 초은놈, 상것이라 부르며 업신여겼다. 복돌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칭찬 한마디 없이 늘 트집을 잡았다. 이놈 복돌아, 장작이 왜 이리 굵어? 머슴 주제에 무슨 생각이 그리 많냐? 김부자의 호통이 집안을 울렸다. 장작이 너무 가늘면 불이 금세 꺼진다 하여 조금 굵게 팼습니다.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디서 말대꾸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김부자는 화를 내며 복돌이에게 매질을 했다. 복돌이는 억울하지만 참아야 했다. 갈 곳이 없는 그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거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부자 댁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김부자가 아끼던 금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그 가락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귀중한 물건이었다. 도둑이야! 금가락지가 없어졌다! 김부자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하인들 모두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의심의 눈초리가 자연스럽게 복돌이에게 향했다. 신분이 가장 낮고 집안 곳곳을 드나들며 일하는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그러자 김부자가 교묘하게 머리를 짜냈다. 복돌이를 도둑으로 몰아야겠어. 결국 복돌이는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김부자 집에서 쫓겨났다. 마을 사람들도 복돌이를 도둑으로 여겼다. 복돌이는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당했다. 그날 밤 복돌이는 마을을 벗어나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차가운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차갑고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겠다. 진실을 밝히고
거짓된 위선을 폭로하겠다. 복돌이는 마을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품을 팔고 끼니를 해결하고 밤에는 글 공부에 매진했다. 산에서 장작을 패던 경험 덕분에 힘든 육체 노동도 마다치 않았다. 몇 달 뒤 그는 한 서당 근처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게 되었다. 학동들의 책보따리를 들어주고 서당 청소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훈장 선생이 복돌이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밤마다 그에게 본격적인 학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복돌이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서당의 한 중년 남자가 찾아온 것이다. 그는 이정민이라는 이름의 양반으로 복돌이의 숙부였다. 근처를 지나다가 오랜 친구인 훈장을 찾아온 것이다. 몇 년 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복돌이의 아버지 이문원의 억울함이 밝혀졌다. 영모 혐의는 정적들이 꾸민 모함이었고 조중에서 공식적으로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러자 그는 오랫동안 누명을 쓰고 죽은 형님의 아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복돌이를 보고 왠지 형님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저 총각은 누군가? 훈장은 복돌이가 서당에 있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혹시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가 복돌이에게 작은 옥장식을 보여주었다. 복돌이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품과 똑같은 것이었다. 똑같은 게 어떻게? 복돌이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옥장식을 꺼냈다. 숙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로 너구나. 형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복돌이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는 역적의 아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충신의 후손인 것이다. 조정에서 이미 명예가 회복되었으므로 그는 다시 양반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숙부는 복돌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복돌이는 이인서라는 본명을 되찾고 가문의 자제로서 정식으로 학문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신분을 회복한 이인서는 본격적으로 과거 공부에 매진했다. 어려서부터 쌓아온 학문적 소양과 고된 머슴살이로 단련된 정신력이 어우러져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다. 특히 백성들의 삶을 몸소 체험한 그의 철학은 깊이가 남달랐다. 몇 년 후 이인서는 과거 시험에 도전했다. 시험장에서 그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실력을 발휘했다. 경전에 대한 해석, 시문 창작, 정치 철학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답안을 작성했다. 특히 백성을 위한 정치와 사회의 정의에 대한 그의 소견은 시험관들을 감탄하게 했다. 이런 뛰어난 인재가 있었다니. 시험관들이 놀라워했다. 결과는 장원급제였다. 머슴에서 일약 최고의 실력자가 된 것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이인서는 벼슬을 받아 관리가 되었다. 그는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몇 년 후 그는 마침내 암행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임지는 놀랍게도 바로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바로 그 고장이었다.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마을로 향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마을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김부자는 마을의 실세였고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인서는 신분을 숨기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김부자의 행태를 살폈다. 소작료를 2배로 거두어들이고 가난한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는가 하면 관가와 결탁하여 부정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다. 예전에 사라졌던 그 금가락지 사건의 진실이었다. 알고 보니 김부자의 큰아들이 도박빚에 쪼들려 몰래 가락지를 가져다 팔아버린 것이었다. 김부자는 그걸 알고도 복돌이에게 누명을 씌워 진실을 덮어버린 것이다. 이인서는 차근차근 김부자의 죄상을 폭로해 나갔다. 부정축제, 백성수탈, 관리매수 등 셀 수 없이 많은 죄목이 쏟아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당한 억울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통쾌해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인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 당신 집에서 금가락지가 사라진 사건을 기억하시오? 이인서가 꿇어앉아 있는 김부자를 향해 물었다. 김부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억울한 머슴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지 않았소.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소. 바로 당신 큰아들이 도박빚 때문에 그 가락지를 훔쳐 팔아버린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김부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때 그 억울한 머슴이 바로 나요. 이인서가 조용히 말했다. 어사께서 그 복돌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소. 장작 패던 복돌이가 바로 암행어사 이인서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충신의 후손이지요. 고개를 들어 어사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본 김부자는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부자가 눈물을 흘리며 자복했다. 이인서는 김부자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몰수하여 그동안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김부자로부터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 것을 약속받았다. 이인서가 엄숙하게 말했다. 당신의 죄는 밝혀졌고 그에 합당한 벌도 받았소. 하지만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이요. 김부자는 진심으로 참여했고 이후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인서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길을 떠났다. 불타는 집에 남겨진 아내. 불이야! 모두 피하시오!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선비 유지연은 잠자리에서 눈을 떴다. 이게 무슨 소리지? 초승달이라 달빛도 희미할 터인데 마치 밖이 대낮처럼 밝았다. 문을 열어젖히자 사방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떡해요? 큰일이에요. 옆자리에서 눈을 뜬 아내가 벌벌 떨었다. 바싹 마른 초가지붕에 불씨가 옮겨 붙으니 순식간에 화다닥 불이 타올랐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 불을 끈다고 야단이었으나 기껏해야 함지박에 물을 떠서 끼얹는 정도였으니 불길이 잡힐 턱이 없었다. 더구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머지않아 온 동네를 휘감을 태세였다. 여보, 우리도 살림살이라도 챙겨서 피해야겠어요. 서두르지 마시오. 어찌 우리만 생각할 수 있겠소. 젊은이들은 화마를 피해 집을 빠져나왔지만 깊은 밤중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연로한 노인들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갇혀 연기에 질식해 생사기로에 있었다. 불길에 휩싸인 집에 들어가겠다는 자식들의 울부짖음에도 관가에서 나온 나줄들은 한사코 그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장안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여보, 우리도 빨리 빠져나갑시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하지만 유선비는 자기 집 생각보다 무언가에 신경을 더 쓰는 듯 했다. 유선비 내외는 혼인한 지 3년째였다. 인물 좋고 성실하다는 말에 덜컥 시집은 왔지만 남편은 글 공부 외에는 도무지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허구한 날 마을 새책점에 찾아가 책을 빌려와서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불길이 점점 유선비의 집 근처까지 번져오자 아내는 발을 동동 굴렀다. 여보, 빨리요. 몇 가지 옷이라도 챙겨 여길 피합시다. 잠깐만, 먼저 다녀올 때가 있어. 어딜 가요? 시간 없어요. 유선비는 안절부절 못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급하게 불붙은 마을길을 달려내려갔다. 그가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마을 세책점이었다. 이미 불이 옮겨 붙어 있었고 그대로 두면 보관되어 있던 장서들이 모두 불에 타버릴 판이었다. 안 돼요. 들어가면 위험해. 막아선 나졸들을 밀어젖히고 유선비는 용감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렇게 불길 속을 드나들길 수차례 평소에 눈여겨 봐두었던 귀한 책들을 어느 정도 불길로부터 구할 수 있었지만 유선비는 끝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유선비가 정신을 차려보니 한쪽 눈에 붕대가 감긴 채 동네 의원에 누워 있었다. 이제 정신이 들었나 봅니다. 여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여기로 온 거요. 하지만 불행히도 한쪽 눈을 그만. 유선비는 붕대를 감은 한쪽 눈을 만져보았다. 불길 속에서 날린 불씨가 눈에 들어가 그만 실명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도 슬픈 소식이 있소이다. 순간 유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에 혼자 두고 온 아내. 그렇다. 남편을 기다리다가 불길이 집에 옮겨붙는 순간 살림살이라도 하나 건지려고 동분서주하던 아내가 그만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여보, 날 용서해 주시오. 유선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세월 동안 글공부에만 매달린 남편에게 군소리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삭바느질로 생활비를 벌고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아내였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유선비는 글공부도 팽개치고 방랑 생활을 시작했다. 불에 타는 책과 눈을 바꾼 선비, 아내보다 책이 더 소중한 선비, 장안에 유선비의 사연이 널리 퍼졌다. 한쪽 눈을 잃은 바람에 누구나 유선비를 쉽게 알아보았다. 장안을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틈만 나면 아내의 산소에 가서 넋을 놓고 앉아있다가 밤이 되면 불에 타버린 집터 옆 움막에 고난 몸을 뉘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다. 없는 형편이지만 항상 아내가 깨끗하게 손질해준 의복을 입고 다니던 유선비는 이제 그야말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한쪽 눈마저 멀어 누구나 가까이 가기를 꺼릴 정도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무렵이었다. 이대로 아내 곁으로 가고 싶구나. 온통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다 고개를 넘어오던 유선비가 정신을 잃고 끝내 쓰러졌다. 유선비 위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밤기운에 체온마저 점점 식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쓰러진 유선비의 얼굴에 등불이 비쳤다. 아직 살아있습니다요.
그럼 여기 태워라. 하지만 마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못 본 척하고 갈 순 없지 않느냐. 여자는 사인귀에서 내려 쓰러진 유선비를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정성껏 돌봐주자 유선비는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차리셨군요. 위신지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기력이 회복되실 때까지 편히 쉬십시오. 유선비를 데려온 여자는 한 해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몸이 된 정씨 부인이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유선비는 기력을 회복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정씨 부인이 내어준 옷을 입자 허우대가 말끔해졌다. 장안을 돌아다니던 한쪽 눈이 먼 거지 선비는 어디로 가고 없었다. 호라비 유선비와 과부 정씨 부인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렇게 유선비도 지난 일을 잊고 새 출발을 하는 듯 보였다. 선비님께서도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으셔야죠. 부인의 도움으로 기력을 찾았습니다. 받아주신다면 선비님과 남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유선비는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유선비가 묵던 방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고 유선비는 사라지고 없었다. 부인, 나도 부인과 평생 같이 하고 싶소. 예전처럼 글 공부도 하고 안락한 생활이 그립소. 하지만 불타는 집에 남겨둔 아내의 부르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오. 밤새 생각을 했지만 난 아내를 끝까지 안고 살아가기로 했소. 그 배려 고맙게 간직하겠소. 부디 평안하게 사시오. 그리고 그 뒤로는 장안에서도 아내가 잠든 산소나 그 어디에서도 유선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임금을 만난 가난한 양반. 서울 목멱산 깃을 남산골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정자에 몇 사람이 모여 앉아 땀을 식히며 투덜대고 있었다. 말투나 행색을 보아하니 양반은 아니다. 제기랄 왜 이렇게 더워? 배창사에서 밥 달라고 아우성이구먼. 그러자 상대방이 왜? 밥도 못 먹었나? 하고 물었다. 먹긴 먹었는데 주인 마님이 하도 인색해서 아침 저녁 죽으러 때운다지 않나.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언젠지 가물가물하구먼. 그 말에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반 못된 신세 이제 와서 탓하면 뭘 하나. 그저 일이나 죽도록 하고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러자 볼때기가 붙도록 곤방대를 세차게 빨고 있던 박서방이 입을 열었다. 자네들 양반 하지 말게. 우리보다 못한 양반도 있다네. 설마 그러기야 할까? 우리 주인 댁 건너편 김진사 댁이 그렇다네. 마누라 말로는 일하는 할멈이 그러는데 그 댁에선 호박죽으로 끼니를 때운다네. 그것도 하루 한 끼만 말이야.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남산골 양반 중에 늙은 호박으로 멀겋게 죽을 만들어 끼니를 잇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소리다. 양반 댁에서 아무리 가난하기로서니 지금은 가을철 아닌가? 그때 하고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진사님 오신다. 그들은 얼른 피우던 곤방대를 감추고 허리를 굽신거렸다. 달그락달그락 남학신을 신은 김진사가
젠걸음으로 그들 앞을 지나갔다. 창백한 낯빛이며 피골이 상접해서 푹 꺼진 눈자위와 볼때기가 꺼져 있었다. 그래도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진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진사는 굽실대는 그들의 얼굴을 흘낏 쳐다봤다. 하지만 양반 체면에 한마디 했다. 그래, 자네들인가? 한가한 모양이군. 하고 억지 웃음까지 지어 보였다. 김진사는 속이 비어 어지러운 몸을 간신히 참으면서 어정어정 걸어갔다. 김진사 귀에 진사님이 오늘은 약주를 잡수셨나 보군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약주? 약주는커녕 배창사가 시장기로 오그라부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모처럼 돈푼께나 구해보려고 나섰던 것이 수모만 당하고 헛걸음만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한탄이 나오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걸 모르고 술잔이나 얻어먹어 눈자위가 벌겋게 물든 걸로 아나보다. 김진사는 여전히 갈짓자 걸음으로 좁은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갔다. 하늘을 덮은 듯 울창한 회나무 아래 서 있는 자기 집을 보니 어서 들어가 사랑방에 눕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걸었다. 양반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흐흠 하며 자기 집 대문을 바라보았다. 다 쓰러져가는 기둥에 위태롭게 매달려 대문 구실을 잃은 지 오래였고 벽도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다. 찬란했던 고택의 자취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김진사는 아내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다. 부인은 남편이 돌아온 걸 알고 있었다. 마님, 서방님께서 오셨어요. 하고 늙은 몸종의 정갈이 있었지만 남편 김진사는 이렇다 말이 없다. 부인은 무릎 위에 받쳐놓은 누더기를 말없이 꿰매고 있었다. 마님, 저녁을 지어야 할 텐데요. 늙은 몸종이 몸이 달아 말했다. 서쪽 하늘에는 어느새 황혼이 물들어가고 토방엔 어둠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소리 없이 달려들고 있었다. 부인은 눈을 내리깔고 몸종의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바느질만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가 또 지났다. 마님,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몸종이 또다시 입을 열었을 때 부인은 가만히 일어나더니 선반 위에 놓인 작은 호박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몸종에게 부드럽게 할멈, 이 호박을 삶아요 하고 말했다. 몸종은 한숨을 쉬고 작은 호박 한 덩어리를 들고 부엌으로 나갔다. 부인이 사랑방 문 앞에 얼씬거릴 때쯤 김진사도 배가 고파 한계가 왔다. 설마 아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굶기게 하려고? 하는 막연한 바람을 갖고 있기도 했다. 주무세요? 부인은 잠자코 사기대접에 멀건 호박죽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김진사는 아내가 가져온 음식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정자골 정승지 댁에서 약주를 몇 잔 마셨더니 노곤한 모양이요. 마침 잘 있기라도 한 대접 청해볼까 했는데 부인이 손수 나오셨구려. 부인은 씁쓸히 엷은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부인도 마르고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남편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목이 타시면 이거나 잡수세요. 서방님께서 잘 잡수셔야죠. 하고 멀건 호박죽을 내놓았다. 김진사는 대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자골 정승지를 찾아갔다가 청지기한테 수모를 당하고 헛되이 돌아왔는데 고기 안주에 독한 술까지 얻어먹었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실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부인은 김진사가 한 모금 마시고 대접을 내려놓자 상냥하게 물었다. 부인인들 남편의 심정을 모를 리가 없다. 다만 안타까운 심정을 빗대어서 말할 뿐이다. 오늘 나가신 일은 잘 되셨나요? 글쎄 하는 남편 말에 아내는 이젠 꼼짝없이 굶게 되었어요. 무슨 수라도 써야겠어요. 하고 말했다. 글쎄. 김진사의 말은 힘이 하나도 없었다. 암만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는 글쎄 하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달래듯 우물쭈물했다. 부인의 얼굴이 그 순간 비장해 보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문 앞에 있는 회나무를 베읍시다. 회나무를? 그 나무를 베어 팔면 장작 서너 무더기는 나올 겁니다.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무를 베서. 김진사는 쓴 입맛을 다시며 쌈지를 뒤졌지만 담배 한 입 남아있지 않았다. 말없는 달빛만이 이 가련한 부부를 무심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튿날이었다. 육중한 나무가 몸부림을 치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박서방이 땀을 뻘뻘 흘리며 톱질을 했다. 김진사의 집 굴뚝에서 오랜만에 연기가 나고 향긋한 냄새가 뱃속을 동하게 했다. 회나무 장작은 모두 5무더기나 되었다. 격까지만 해도 그 집 가을 나무는 충분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오랜만에 생일상을 대하는 기분이었다. 부인 수고했구려. 배춧국에 고기국도 황송한데 생선 토막이 다 상에 올랐고. 김진사는 입이 해 벌어지며 배춧국을 훌훌 마셨다. 김진사는 배춧국에 밥을 2사발을 거뜬히 치웠을 뿐만 아니라 갈치토막을 가시째 으적으적 씹어먹고 새우젓까지 말끔히 쓸어 먹었다. 부인 고맙소. 김진사는 아내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다. 어젯밤은 쓸쓸하고 찬바람만 휙휙 도는 어둠이었는데 오늘 밤은 다르다. 등잔엔 들기름이 까만 끓음을 흘리며 방안을 비춰주고 김진사는 금방 부자가 된 것처럼 마음이 흥겹기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몹시 아파왔다. 쩔쩔매다 다급해진 김진사는 방문을 박차고 뒷간으로 다름질 쳤다. 아무래도 저녁 먹은 게 탈이 났나 보다. 설사가 사흘이나 계속되었다. 오랜만에 먹은 쌀밥과 기름진 고기에 놀란 창자가 미처 감당을 못하고 그대로 쏟아놓은 것이다. 그 바람에 김진사의 얼굴이 많이 아니다. 눈이 움푹 패이고 뺨도 홀쭉하니 살이 빠져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가 사는 남산골이 떠들썩했다. 임금이 신하 2사람만을 데리고 목멱산으로 자맹을 나온 것이었다. 임금의 눈에 고가 한 채가 들어왔다. 바로 회나무를 베어버린 김진사의 기와집이었다. 저 집은 어째서 저 모양인가? 저 집의 내력을 아는가? 임금이 신하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선대의 신하 김정승의 집이옵니다. 김정승? 임금도 익히 아는 자였다. 판서를 거쳐 정승까지 지냈지만 그만 당파 싸움에 몰려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래, 그 집에 지금 누가 사는고? 김정승의 자식이 사는 줄 아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김진사의 집이 발칵 뒤집혔다.
김진사는 설사를 해서 눈이 회행하게 쑥 들어간 채 꼬챙이처럼 마른 몸으로 멍석을 깔고 마당에 엎드렸다. 고개를 들라. 그대가 바로 김정숙의 자식인가?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그러하옵니다. 김진사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벌벌 떨었다. 부친이 당파 싸움에 밀려나자 그도 벼슬을 내놓고 오늘날까지 가난하게 살아왔다. 임금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대뜸 물었다. 얼굴이 왜 그렇게 파리한고? 김진사는 설사를 해서 몰골이 말이 아니라고 대답할 순 없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고 재차 물었다. 먹는 건 제대로 먹는가? 성은이 만극하여 배불리 먹고 지내옵니다. 배불리 먹는다면 어찌 몰골이 그렇단 말인가? 이실 짓고 하랬다. 어서. 신하가 옆에서 거들었다. 이실 짓고 하라 하신다. 김진사는 죽여주소서 하고 말했다. 임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과인의 부덕한 탓이니라. 그대에게 응분의 조치를 마련할 테니 기다리라. 하고 임금은 돌아섰다. 김진사는 벌벌 떨며 꿇어 엎드려 있었다. 임금이 찾아온 것만 해도 성은이 만극한데 도와주겠다니 이 무슨 말인가? 그날 저녁 김진사와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임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구려. 나무를 베었더니 우리 집에 경사가 났구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지 못해 사는 가난한 양반이었지만 이제는 임금의 말 한마디에 저절로 배가 불러왔다. 임금님이 약속하신 거니 진사 첩지를 다시 내린다는 뜻일까요? 부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설마 나라님께서 겨우 진사를 도로 내리실까? 어쩌면 승지벼슬 한 자리 주실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콧대 높은 정승지도 날 괄시하지 못할걸. 이튿날 김진사 집에 선정관이 새벽처럼 들이닥쳤다. 김진사는 무릎을 단정히 꿇고 임금의 교지를 펴들었다. 그대를 제주 목사에 제수하노라. 교지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서산으로 해가 떨어지는데도 부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남편은 망치질을 그칠 줄 몰랐고 아내는 그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만하면 어떻소? 상일의 말에 아내도 흡족해하며 웃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살다가 이렇게 번듯한 집을 지었으니 아내도 얼마나 기쁘겠는가. 여보, 너무 좋아요. 내일부터라도 살림을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윤상일은 어려서 혼자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어여쁜 아내를 얻어 그동안 살던 집 옆에 터를 잡아 새로 집을 짓는 중이었다. 그러니 몸이 아무리 고되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집 짓는 일에 매달렸다. 그는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 상일은 이제 막 완성된 집을 보며 행복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밖에 나간 상일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간밤에 기둥과 올려놓은 석가래가 모두 무너져버린 것이다. 상일은 뛰어가 무너져버린 기둥과 석가래를 살펴보았다. 튼튼하게 지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날은 아내도 상일도 하루 종일 침울했다. 며칠 후 상일은 또다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너져 버리곤 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몇 번을 무너지고 나니 상일의 마음은 초조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더욱이 목수들마저 상일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 집터가 기가 세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린 그만두겠소.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자 목수들은 연장을 챙겨서 떠나버렸다. 여보, 그냥 이대로 살아요. 무슨 소리야? 이왕 시작한 것 끝장을 봐야지. 상일의 말에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힘없이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집터가 좋지 않아 그렇다면서 아무도 우리 집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알고 있어. 그렇다고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잖소. 왜 그런지 끝까지 해볼 작정이요. 상일은 어떻게든 집을 꼭 짓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늦게야 겨우 잠이 든 아내가 괴이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웬 백발노인이 나타나 근엄한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아니, 누구시길래? 아내가 백발노인을 보며 말끝을 흐리자 노인은 단호히 말했다. 집을 지으려면 내 말을 잘 듣게. 자네 남편이 지난날 지은 죄로 인해 원통함을 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심성이 착한 그 사람은 자네 남편 때문에 뜻도 이루지 못하고 원통하게 세상을 떠났지. 그 집에 가서 죄를 사죄하고 대가를 치르게. 그래야만 집을 세울 수 있어. 아내는 뜻밖의 말에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말 명심하게. 그리고는 노인은 사라져버렸다. 아내는 남편을 깨워 꿈 얘기를 들려주었다. 죄를 사죄하고 대가를 치러야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상일은 아내의 꿈 얘기를 듣고 가만히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다. 그래, 난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날 도와준 고마운 형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때 한양 칠패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상일의 처지를 알고 친동생처럼 대하던 보부상 박씨가 있었다. 그는 상일의 물건을 후한값에 받아서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며 팔아주었다. 나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았지. 자네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언젠가 그런 박씨에게 상일은 가짜를 귀한 약재로 속여 넘기고 말았다. 박씨의 믿음을 배신한 상일은 돈을 두둑이 챙겨 그 길로 한양을 떠나 지금의 상주 땅으로 내려왔다. 도망쳐 왔다는 게 맞을 것이다. 물론 그 일로 이득을 많이 얻어 돈은 챙겼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 형님에 대한 미안함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낸 적도 있었다. 그 이후로 7년이 지났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내가 너무도 몹쓸 짓을 했구나. 진고개 근처에 산다고 들었는데 찾아가서 용서를 빌자. 상일은 7년 만에 한양길에 올랐다. 진고개에 이르러 보부상 박씨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가니 나이든 여인이 나왔다. 형님 계십니까? 상일이가 왔다고 전해주십시오. 이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친동생 같은 분이었다고. 그런데 형님께선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가짜 약재 때문에 빚을 많이 졌지요. 겨우 빚을 다 갚긴 했는데 그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병을 얻었지요. 상일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가짜 약재를 판 게 바로 접니다.
형님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저예요. 상일은 박 씨의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박 씨 아내가 조금도 놀라지 않고 상일을 잡아 일으켰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어요. 상일이가 찾아오면 잘못을 묻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원망했는데 누구나 한 번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말에 이젠 다 잊었어요. 잘못했습니다, 형님. 저는 용서를 구할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저 때문에 형님이 병을 얻어 돌아가셨군요. 상일은 지난 잘못을 가슴 깊이 뉘우쳤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 모은 돈을 털어서 다 쓰러져가는 진곡의 박 씨의 집을 고쳐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박 씨 아내와 두 딸에게 도움을 주리라 다짐했다. 그 바람에 상일의 새 집은 3년이나 더 지나서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둥과 석가래가 쓰러지는 일은 2번 다시 없었다. 마침내 튼튼하고 훌륭한 집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상일과 아내의 꿈도 이루어져 갔다. 강물에 뛰어든 선비의 행운. 다 헤어진 도포를 입고 갓을 쓴 한 선비가 힘없이 넘실대는 강물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무슨 낯으로 돌아가겠나. 이렇게 고향에 돌아간들 반겨줄 사람이 누구던가. 이 덧없는 세상 미련도 사라지는구나. 그는 결심한 듯 괴나리 보찜을 내려놓고 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게 무슨 망발이오? 순식간에 한 남자가 강물에 뛰어들어 젊은 선비를 끌고 나와 강가에 눕히며 말했다. 젊은 선비가 흠뻑 젖은 채로 눈을 떠보니 나이 지긋한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든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상관하지 말라니. 어찌 이웃의 생사를 보고 모른 척할 수 있겠소. 그렇게 남자는 젊은 선비의 순간적인 충동심을 기어이 가라앉히고야 말았다. 아니, 앞길이 군말리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몹쓸 생각을 하시오. 내가 얼마나 허탈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소.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이 덧없이 느껴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소. 선비는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보아하니 며칠을 굶은 게 분명하구먼. 남자는 사양하는 선비의 소매를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 남자는 인품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이생원이었다. 이봐라, 여기 한상 차려오너라. 집안에 들어선 이생원이 식솔들에게 지시했다. 그 2사람이 사랑방에 마주 앉아 있는데 잠시 후 한 여자가 상을 차려 들어왔다. 하녀라고 보기에는 평범하지 않은 외모였다. 젊은 분이 왜 그런 몹쓸 생각을 한 거요?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젊은 선비는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제천에 사는 이백천이란 선비였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머리가 좋아서 기대가 컸는데 과거를 보는 족족 낙방해서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집안에 꽤 많던 재산도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해마다 한양을 오르내리며 글공부만 매달린 탓에 탕진하고 말았다. 부친 살아생전에 얻은 마누라도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달아나 버리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친구들도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합격해야 된다. 그나마 남아있는 쥐꼬리만한 가산을 정리하여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낙방하고 말았다. 딱히 갈 곳도 없고 수중에 돈도 떨어진 그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그런 몹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난 이생원이라고 하오. 소시적에 집안 사정으로 대과의 꿈을 접은 적이 있어 남의 일 같지가 않구려. 결혼은 했소. 기대할 게 없다고 여겼는지 마누라는 달아나 버리고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러자 이생원이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그대는 대기만성할 인물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그러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난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오. 수발을 들 사람을 보낼 테니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시오. 백천은 준비해준 새옷으로 갈아입고 저녁까지 배불리 먹은 뒤 오랜만에 편안하고 아늑함에 젖어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가도 됩니까? 네, 들어오시오. 이어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주안상을 든 젊은 여인이 들어왔다. 외삼촌께서 바쁘셔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생원 어른의 조카란 말이요? 네, 전 숙향이라 합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다. 숙향은 관직에 있던 부친이 모함을 받아 귀양살이 끝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죽자 외숙집에 내려와 살고 있었다. 집안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혼사가 막혀 아직도 혼자 몸이었다. 이생원은 백천이 장차 크게 될 인물이란 걸 알아보고 조카 딸과 맺어주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이생원의 그런 속내를 알리 없는 여인은 나그네와 합방하라는 말에 처음에는 펄쩍 뛰었다. 소녀 죽으면 죽었지 그리는 못합니다. 얘야, 너 전혀로 늙을 셈이냐? 외삼촌의 말을 잘 듣거라. 저 젊은 선비는 인품이 단정하고 고고하구나. 그의 관상을 보아하니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이란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외삼촌의 말을 따르도록 하거라. 여인은 결국 이생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인연인데 서로 얘기나 하며 보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새벽 달기 울 때까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백천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호의를 베푼 생원의 조카를 취할 수가 없었다. 숙향은 밤새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는 백천의 자상함과 솔직함에 반했다. 낭자가 이 방에서 나가면 이생원님이 서운해할 것이니 그냥 얘기나 하며 밤을 지새도록 합시다. 어느덧 먼 동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자, 이만 가겠소이다. 숙향은 자신을 지켜주고 삼촌의 체면을 지켜준 백천의 인품에 감탄하고 말았다. 낭자, 어찌 눈물을 보이시오.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지요. 이생원 어르신께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꼭 전해주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백천은 예전처럼 낙방하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것이다. 해마다 과거길에 올랐지만 단순히 급제하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왜 급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은 것이다. 이듬해 백천은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다. 그리고 어사를 제수받아 충청도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생원 어른을 뵈러 가자. 그런데 이생원 집을 찾아가니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집안에 들어가니 숙향이 눈물을 흘리며 맞이했다.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외숙부께서 관가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새로 부임해온 사또가 역적의 딸을 숨겨왔다는 죄목으로 잡아갔다는 것이었다. 풀려나고 싶으면 숙향을 관기로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사또의 속내는 숙향을 자기 여자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객지로 내려온 김에 딴 살림을 차려 재미라도 실컷 보려는 흑심을 품고 있었다. 그 길로 백천은 관가로 달려갔다. 사또를 뵈려고 왔소. 허름한 옷차림에 사또를 만나겠다고 찾아온 백천을 보고 아전이 막아섰다. 감히 누군데 사또를 뵙겠다는 거요? 백천은 허리에서 마패를 꺼내 아전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아전이 기겁을 하고 안으로 달려가더니 잠시 후 사또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백천을 맞이했다.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본래 기별 없이 오는 것이 내 일이잖소. 그나저나 처를 데리러 처에 왜 쑥대게 온 거요? 사또는 어사의 처삼촌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말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골 이생원이라고 하오. 혹시 아시오? 이생원이라고요?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는 온몸을 덜덜 떨었다. 그 말을 남기고 백천은 숙향에게로 돌아왔다. 염려 마시오. 외숙께선 바로 돌아오실 거요. 얼마 후 사또가 보낸 물건들과 함께 이생원이 돌아왔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큰 일을 할 줄 알았소이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꽃을 피웠다. 그러면 그날 밤 손도 잡지 않았단 말이요. 서로 마음만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천은 숙향과 함께 길을 나섰다. 과거에 급제하고 색시도 얻고 임도 보고 뽕도 딴 것이다. 주인과 여중의 남편. 내성천과 영주천이 만나는 태백산자락 무선마을에 박진사가 살았다.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풍족하게 살았고 진사시험에 합격하고도 벼슬에 뜻이 없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박진사는 느긋한 성격에 노는 걸 좋아하고 부족한 것 없는 한량이었지만 부인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늘 불만이었다. 자네 아직도 눈치 보며 사나? 객주집에 모여 한잔하고 외박하려는 일행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박진사에게 누군가 내뱉은 말이었다. 예천에서 시집온 부인은 본래부터 그렇게 기가 센 편은 아니었다. 놀기 좋아하는 남편을 그대로 두었다간 물려받은 재산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그렇게 변한 것이다. 그런 아내가 박진사에겐 늘 걸림돌이었다. 사내 대장부로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내 앞에 서면 자가만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도 부인 덕분에 재산을 잘 관리하며 마을 유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부인에겐 마음을 터놓는 순덕이란 충직한 여종이 있었다.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마음에 드는 사내가 있느냐?
그러자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마님, 제가 직접 고르도록 해주세요. 부인은 평소에 아끼는 여종이라 원하는 신랑감을 얻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지만 종의 처지에 신랑감을 고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게다가 주변 사내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누굴 찾는단 말인가. 그러던 중 어느 날 밖에 나갔던 순덕의 눈에 숫장수 총각이 눈에 띄었다. 얼굴에 온통 시꺼멓게 검댕이 칠을 하고 있었지만 허우대 멀쩡하고 듬직해 보였다. 여기 숯 좀 가져다 주시오. 순덕은 집으로 총각을 불러들여 더운 물을 가져다 검댕을 씻게 했다. 숯검정을 씻어내자 총각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인물이 훤했다. 그러자 순덕은 총각이 마음에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한테 장가 들겠소? 그 말에 총각은 처음엔 놀린다고 생각했으나 예쁘장하게 생긴 순덕이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돌렸다. 정말이요? 총각이 마음을 보이자 순덕은 총각을 부인에게 데리고 갔다. 이름이 뭐고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등만이라고 하옵고 양치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몸이 옵니다. 순덕이를 섹시로 삼겠느냐? 그러겠다면 행랑채를 내줄 테니 들어와 살아라. 그렇게 등만은 순덕을 신부로 맞아 박진사 집 행랑채에 살림을 차렸다. 그런데 등만은 순덕의 남편이 되자 매일 빈둥빈둥 노는 게 일상이었다. 깊은 산골 외딴 집에 살며 숯을 구워 팔다가 마을에 내려와 편안히 살게 되자 세상 만사 귀찮아진 것이다. 뭐라도 좀 해봐요. 집안일을 돕던가. 부담 못한 순덕이 잔소리를 해댔다. 허우대 멀쩡한데 덩치값도 못하고 빈둥거리는 꼴이라니. 박진사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낮잠만 자는 등만을 보고 한마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순덕이를 불러 장롱에서 돈꾸러미를 꺼내 놓았다. 너 시집 보내면 주려던 것이니 이걸로 내 서방 장사라도 시켜라. 저렇게 놀기만 해서야 하겠느냐? 마님, 감사하구먼요. 순덕은 눈물을 찔끔거리며 돈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만 일어나요. 미천을 줄 테니 물건이라도 사서 장사라도 해봐요. 하고는 돈의 절반을 뚝 떼어서 앞에 내놓았다. 그리하여 등만은 등을 떠밀리다시피 돈을 가지고 장터에 나갔으나 평생 숯만 팔아본지라 무엇을 사서 어떻게 팔지 알 턱이 없었다. 일단 목이나 좀 죽이고 천천히 알아보자. 장터 주막에 들러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고 있는데 한 사내가 다가왔다. 숫장수 총각 아니여? 장가 갔다고 하더니 팔자 폈나 보네. 숫장수 때려치우고 여기 앉아있는 걸 보니. 아니요. 장사할 물건을 알아보려고 나온 거요. 그 약삭 바른 사내는 등만의 허리춤에 불룩한 꾸러미에 눈독을 들이고는 말했다. 그건 내가 전문이지. 자네 운 좋게 나를 잘 만났구먼. 왜요? 좋은 장사가 있나요? 그러자 사내는 이런저런 말로 등만을 꼬드기기 시작했다. 사실은 내가 울진으로 청나라 물건을 들여왔는데 돈이 없어서 물건값을 치르지 못했다네. 물건을 살 장사꾼만 있으면 물건을 다 넘겨줄 텐데. 그 얘기에 등만은 눈을 반짝거렸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왜? 자네가 어디 그만한 돈이 있겠나? 그러자 등만은 허리에 차고 있던 돈꾸러미를 끌러 사내 앞에 내놓았다. 이거면 되나요?
그러자 사내는 꾸러미를 확인하고는 말했다. 이거로는 간신히 물건값을 치르기는 하겠네만 울진에서 실어와야 하고 내 이문도 붙여야 하니 이만큼은 더 있어야 하겠군. 장터에 내놓기만 하면 비싸게 불러도 없어서 못 살 텐데 말이야. 그러자 등만은 몸이 달기 시작했다. 그 물건만 내가 살 수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먼. 등만은 돈꾸러미를 사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물건값 받으시오. 내일 이맘때에 여기서 나머지 돈을 주겠소. 아무한테도 주지 마시오. 이제 내고요. 그리고는 사내와 헤어져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큰 돈을 벌게 되었소. 그동안 미천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벌었던 거요. 등만은 자신만만하게 순덕에게 나머지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돈을 내주면서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니까 두고 봐. 머지않아 큰 돈을 벌어 당신 면천도 시키고 큰 집에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등만은 큰 소리를 치고 다음날 사내에게 나머지 돈을 건네주었다. 자, 여기 있소. 물건을 가져다 주시오. 돈을 받자 사내는 싱긋 웃더니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울진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겠소. 다시 말하지만 당신 수지 맞은 거요. 등만은 주막에 머물며 사내가 물건을 가져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물건을 가져온다던 사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오다가 사고라도 생겼나? 그렇게 기다리기를 또 한나절. 저녁 무렵이 다 되자 등만은 조바심이 났다. 주모, 어제 나하고 있던 그 사내 혹시 보지 못했소? 아, 그 사기꾼? 혹시라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왜? 무슨 볼일이라도 있소? 주모가 내뱉은 한마디에 등만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내 돈은? 마침내 사내에게 당한 걸 깨달은 등만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등만은 마을 어귀에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다. 이대로 목숨이라도 끊어버릴까 보다. 아니야. 순덕이를 과부로 만들면 더 몹쓸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집에서 박진사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뒤를 따라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나오더니 박진사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바로 청산거하부 안동댁의 집이었다. 박진사가 서둘러 가는데 뒤를 따르며 등만이 불렀다. 진사올은 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그 소리에 박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네, 장터에 갔다가 안동댁 집 앞으로 해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혹시 뭐 본 거라도 있느냐? 네, 좋은 구경거리가 있더군요. 그러자 박진사는 안동댁과의 사이가 들통난 걸 눈치채고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난 죽은 목숨이다. 오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마. 그러자 잠시 생각하더니 등만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 순덕이 노비문서를 없애주시고 땅과 살 집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말에 박진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등만이 다시 말했다. 제가 집에 없어야 진사어른도 편하실 겁니다. 남아이로는 중천금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일은 잘 되었어요? 물건은 어디 있어요? 순덕의 말에 등만은 조용히 대꾸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다음 날 안채에서 불러서 들어가니 박진사와 부인이 무엇인가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다. 순덕이 노비문서다. 그리고 이건 토지 딸린 작은 집문서니 이제부터 나가서 살아라. 순덕은 마님의 뜻밖의 말에 너무 기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마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뭔 바람이 불었는지 진사어른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바람에 내보내는 것이니 나보다도 진사어른께 고맙다고 해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얼마 후 등만과 순덕은 아담한 보금자리로 옮겼다. 그날 밤 감격스러워 잠이 오지 않아 순덕이 고개를 돌려보니 등만 역시 눈을 뜨고 있었다. 너무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아요. 당신도요? 난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있었어. 노비문서도 없애고 집과 땅까지 마련했으니 손해본 장사는 아니잖소? 그날 이후 등만에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은 동네 사람들의 입을 모으게 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이야? 얼마나 부지런한지 등만은 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해냈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 집 일을 마치고 나면 박진사 집에 가서 일을 거들곤 했다. 순덕이도 시간만 나면 마님을 찾아가 일을 거들며 마님을 도왔다. 이제 마님은 순덕이를 딸처럼 여기며 늘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었다.